아니, 이게 대체 뭐야? 성형이라도 한 거야? 갑자기 이렇게나 커진다고? 너무 부럽다. 터키의 한 카페에서 주변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의 대화에 유독 커졌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자 한 여성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조용히 한마디를 뱉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국을 가야겠다며 비자 준비를 한다는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커졌다는 건지, 또 다들 한국엔 왜 간다는 건지. 그 자리에서 유독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일린이에요. 터키 이스탄불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거든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발견됐을 때는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작은 쪽지 하나만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 쪽지에는 아일린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옷은 항상 다른 아이들이 입던 것들에 물려받기였고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발가락이 삐져나와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배가 꺼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밤에는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드디어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료 급식이 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주는 점심은 제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몸집 때문에 항상 줄 맨 뒤에 서야 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가끔 급식실 아주머니께서 얘가 제일 말랐네 라며 조금씩 더 주실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학교 수업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특히 책 읽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책 속 주인공들은 모두 따뜻한 가족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책 속 주인공처럼 될 수 있을까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방과 후에는 바로 일터로 향해야 했거든요.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동네 시장이었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께서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는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제 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하루 일당으로 받는 몇 리라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 돈으로 고아원에서 주지 않는 작은 간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제대로 물건을 잡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상인분들께서 혀를 차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분은 저 아이 부모는 뭐하나 라고 중얼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우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일 외에도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차가운 물에 씻어내는 일이었는데 손이 트고 갈라져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당 아주머니께서 남은 음식을 조금씩 싸주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다른 고아원 아이들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았지만 저는 오직 학교 수업과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만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일린은 똑똑한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시장과 식당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졌거든요. 고아원에서도 18세가 되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때 우연히 동네에서 작은 호스텔 청소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스텔은 관광객들이 머무는 작은 숙소였어요. 노부부께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뭔가 맛있는 음식 냄새와 깨끗한 세제 냄새가 섞인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집이라는 느낌의 냄새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참 말랐구나 라고 첫마디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얘 혼자 사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의 표정이 순간 안쓰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첫 출근 날
할머니께서 아침 일찍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먹고 해. 라고 하시면서요. 그 수프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야채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은 주로 객실 청소와 침구 정리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체크아웃한 후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새 시트를 깔아주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꼼꼼하고 성실하다 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할머니께서 항상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셨어요. 혼자 먹으면 밥맛 없다 며 당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가족이 아닌데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봤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따뜻함이 사라질까봐, 제가 실수해서 이곳에서 쫓겨날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할머니께서 두꺼운 담요를 제 방에 가져다 주셨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몇 따뜻한 차도 끓여주셨습니다. 그런 배려를 받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도 되는 건지,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호칭은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사용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해봐도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결국 남이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호스텔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괜찮겠니?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할머니께서도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니? 라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스텔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려주셨고 작은 방도 하나 더 주셨어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생활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데 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을 바꿀 사건이 찾아온 건 어느 봄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객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02로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건도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정말 깔끔한 투숙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책상 위에 작은 과자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과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포장지에는 한글로 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투숙객이 깜빡하고 두고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크아웃은 이미 끝났고 방도 비어 있었거든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챙겨주신 아침을 먹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항상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해서 가끔은 혼자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과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입안에 버터 향이 퍼지면서 달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동안 먹어본 과자 중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무의식 중에 하나 더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샤워를 막 끝낸 듯한 동양인 남성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체크아웃을 안 한 거구나. 그럼 이 과자는 이 사람 것이구나. 순간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쯤 중국인 투숙객이 자신의 돈이 없어졌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일이요.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그 투숙객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서서 사과하시고 전액 환불까지 해드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게 우리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
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남의 물건을 먹어버린 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안에 과자 맛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도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할 줄 몰라서 터키어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똑같은 과자를 하나 더 꺼내서 제게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바다코코넛이에요. 어눌하지만 또렷한 터키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 과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급히 그분을 쫓아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분을 찾아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변상해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고마움, 미안함, 외로움, 두려움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할머니께서 달려오셨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한국인 남성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딪혀서 놀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거짓말 덕분에 저는 또 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괜찮다 며 저를 달래주셨고 그분께는 우리 아이가 예민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과자를 더 주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서 저를 보호해준 그분.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과자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저는 여전히 그 한국인 남성분이 신경 쓰였어요. 아침 청소를 하러 201호에 갔을 때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나가신 상태였고 방은 어김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시트도 반듯하게 펴져 있고 사용한 수건도 한 곳에 모아두셨더라고요.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물론 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참 반듯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터키어 회화책도 놓여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작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과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지만 또렷한 터키어였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타이핑하시는 거예요. 번역 앱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번역기에서 나온 음성이 터키어로 말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주변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관광 가이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외국인과 단둘이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번역기를 켰습니다. 가이드비도 드릴게요. 하루에 50리라 정도면 어떨까요? 50리라는 제게 큰돈이었어요. 시장에서 이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사장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께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 분은 잠깐 고민하시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믿을 만해. 그 손님도 참 정중하더라.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다음 날부터 저는 그분의 터키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대학생이고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터키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살기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여행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그냥 한 달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거라니. 첫 번째 안내는 근처 시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시장이에요. 지훈님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터키 특산 과일들에 대해 물어보셨고, 향신료 가게에서는 냄새를 맡아보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마다 번역기로 확인하시고 때로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신기한 건 지훈님이 계속 제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관광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일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여기서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꿈이 있다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저에게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편해졌어요. 지훈님의 터키어 실력도 늘고 있었고, 저도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한국어 인사말도 몇 개 익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초적인 것들이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블루 모스크를 구경하러 갔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는데 지훈님은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 양식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드렸지만 모르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같이 가이드북을 찾아보거나 근처 안내소에서 정보를 얻어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훈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크루즈를 타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정작 관광용 크루즈는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배에서 바라본 이스탄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소에 걸어다니던 거리들을 바다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았습니다. 지훈님은 계속 사진을 찍으시면서 감탄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크루즈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 앉았을 때 지훈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일린 씨, 혹시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되는데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님은 그동안 저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것, 혼자 살아온 것, 지금은 호스텔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 지훈님은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왠지 후련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다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훈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르셨던 거구나. 직접적이지만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습니다. 호스텔 사장님들, 사실상 부모님이시네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좋은 사장님들이라고만 여겼는데 지훈님 입에서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들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지훈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서우셨겠어요. 상처받을까봐. 정확히 제 마음을 짚어주시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님과 저는 작은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명이 어둡고 음악도 잔잔했습니다. 지훈님과 저는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하듯 천천히 대화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하면 아버지 회사를 도울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제 질문에 지훈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복잡한 곳이에요.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니 가족이 없는 제게는 참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지훈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일린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네? 호스텔 사장님들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훈님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그분들께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시는 건 어때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용기가 제게 있을까요? 만약 거부당하면 어떡하죠? 지금까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지훈님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아니,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딸처럼 돌봐주신 두 분께 제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지훈님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호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지훈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훈님은 깜짝 놀라신 것 같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짝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용기 내세요. 지훈님이 작게 속삭여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호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걱정되는 표정으로 제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분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놀라신 표정이었다가 곧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우리 딸, 할아버지도 일어나셔서 저희를 감싸 안으셨어요. 세 사람이 함께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류상 입양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님이 주신 용기 덕분에 저는 마침내 제가 속할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정말로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사람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엄마께서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더 자주 해주셨고, 아빠께서는 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훈님의 한 달 살기도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터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번역기 없이도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씁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훈님이 곧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달 동안의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님과 함께 석양을 보러 갈라타 타워 근처에 갔어요. 붉은 노을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물들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옆에 있는 지훈님의 옆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님이 갑자기 한국에 와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말씀에 더욱 놀랐어요. 그건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문제였어요. 지훈님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학에 간다는 것,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 모든 게 꿈 같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세 분이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께서 한국에 가서 대학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님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신 건가요? 아빠께서도 지훈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해줬다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훈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지켜드리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엄마께서 제 마음을 읽으신 듯 여기가 제 집이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학 서류, 여러 가지 증명서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훈님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지만 서류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여권을 처음 만들어보는 것부터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지훈님이 기초 회화책을 사주셨고 매일 1시간씩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글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미있어졌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문장들까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비자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불안했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서류가 통과되었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었어요.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막 가족이 된 엄마,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께서 제 손에 작은 포장지를 쥐어주셨어요. 힘들 때 보라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저희 가족 사진과 터키의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부터가 제가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모든 안내문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훈님이 마중 나와주셨는데 옆에 중년 여성분이 함께 계셨어요. 지훈님의 어머니셨는데 첫 만남인데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지훈님이 많이 이야기해줬다며 반갑게 인사해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계속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배고프지 않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지훈님 집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터키의 작은 호스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신기했고 복도에 깔린 카펫도 제가 처음 밟아보는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제가 머물 방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작은 옷장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흰색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매웠지만 자꾸 손이 가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지훈님 어머니께서 계속 제게 음식을 권하시면서 너무 말랐다고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첫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침대도 베개도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 달랐습니다. 터키에 있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결정을 한 게 맞나 싶어서 후회도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했고 여러 서류들도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훈님과 어머니께서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한국어 학원도 등록해 주셨고 대학 입학 상담도 함께 받으러 다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수 없었고 저 역시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식도 익숙해졌습니다. 지훈님 어머니께서 매일 다른 음식을 해주셨는데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삼계탕은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음식이었습니다. 닭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몸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훈님 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함께 마트에 가거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한국어로 대화가 어려울 때는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몸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체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건강하게 체격이 좋아진 거였어요. 아침마다 지훈님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식사는 정말 든든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 미역국, 여러 가지 반찬들로 구성된 한식 아침상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아침 식사 중 가장 영양가 있었습니다. 점심에는 대학교 학식을 먹었는데 이것도 터키의 음식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저녁에는 지훈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집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였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 생선구이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갈비찜은 제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키도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았어요. 옷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훈님 어머니께서 새 옷들을 사주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정확히 재보니까 3cm나 자란 거였습니다. 성인인데도 키가 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터키에 있을 때는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세가 점점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니까 어깨가 뒤로 젖혀지고 등이 곧게 펴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체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서 건강하고 볼륨 있는 실루엣으로 변한 거예요. 특히 가슴 사이즈가 늘어서 속옷을 몇 번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지훈님 어머니께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제대로 영양 공급받으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옷 쇼핑을 갈 때마다 사이즈가 달라져서 놀랐어요. 터키에 있을 때는 XS 사이즈도 컸는데 이제는 S나 M 사이즈를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상의는 가슴 부분 때문에 M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움츠러들고 어두운 표정 대신 밝고 활기찬 얼굴이 보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웃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지훈님도 제 변화에 놀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문화가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터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부분은 비슷했어요. 효도 문화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터키와 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훈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국의 계절 변화도 신기했어요. 터키와는 다른 사계절의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가을의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훈님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본 서울의 가을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꿈도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한국과 터키를 잇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지훈님 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들보다 제가 더 예쁘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행복했어요. 터키에 있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는 두 나라에서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터키 호스텔에서 만난 작은 과자 하나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첫 해가 지나가고 드디어 여름방학이 찾아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앙상하고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지훈님과 저는 터키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엄마, 아빠를 뵙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저를 알아보실까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지훈님은 제 걱정을 알아채시고는 분명 기뻐하실 거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출발 며칠 전부터 저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홍삼 제품과 김,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특히 엄마께서 좋아하실 만한 한국 화장품도 골라서 포장했어요. 지훈님도 아빠께 드릴 한국 전통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1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떨렸는데 이번에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지훈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을 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느라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입은 옷들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헐렁하고 어두운 색깔의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몸에 맞는 밝은 색상의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특히 상의는 가슴 라인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으로 골라 입었는데 지훈님 어머니께서 제게 정말 잘 어울린다며 사주신 거였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스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들, 일했던 시장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에 익숙해진 탓인지도 몰라요. 호스텔 앞에 도착해서 지훈님과 함께 짐을 정리하고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저를 알아보실까요? 1년 전과 너무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시지는 않을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께서 문을 여셨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찾아온 줄 아신 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말했어요. 1년 만에 돌아왔다고, 보고 싶었다고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 딸이라고 외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아빠께서도 달려나오셨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 하시다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세 사람이 현관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엄마께서는 제가 이렇게 예뻐졌다며 계속 놀라워하셨고 아빠께서는 건강해 보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지훈님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두 분은 지훈님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년 전 그 한국인 청년이 이렇게 저를 잘 돌봐주고 있다는 걸 보시고 감사해 하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대학교 이야기, 지훈님 가족들에 대한 얘기까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께서는 제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신기해하셨습니다. 특히 제 외모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키가 커진 것부터 시작해서 체형이 달라진 것, 얼굴이 밝아진 것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몸에 잘 맞는 것 같다며 웃으셨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스탄불의 거리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가던 빵집도 그대로 있었고, 제가 일했던 시장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시장을 지나다가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었어요.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를 보고는 처음에 누구인지 몰라 했습니다. 제가 아일린이라고 말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모두들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 외모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궁금해했어요. 살라는 친구가 농담조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한국 시어머니께서 한식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모두 웃었어요. 그러더니 파트마가 진지하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자기도 이렇게 예뻐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너도 나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흥미로워했어요. 특히 제 가슴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평평했는데 이제는 볼륨이 생겼다며 신기해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잠을 자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러워했어요. 자신들은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전혀 질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저녁에는 지훈님과 함께 보스포루스 해협을 걸었어요. 1년 전 그때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훈님께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호스텔 작은 마당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님께서 엄마, 아빠께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는 딸처럼 키워주신 분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시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님께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처음에 놀라셨다가 곧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훈님이 지난 1년 동안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아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지를 끼워주시는 지훈님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너무 감격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엄마께서 저를 끌어안으시며 행복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빠께서도 지훈님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제 딸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엄마께서 터키 전통 과자를 만들어 주셨고 아빠께서는 특별한 터키 차를 우려주셨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지훈님 부모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싶어 하셨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터키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제 어릴 적 방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고 외로운 아이였을 때 살던 그 공간이었어요. 이제는 그 방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스탄불의 야경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제게 또 다른 고향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도 제게는 소중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작별할 때 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곧 결혼식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엄마께서 제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셨어요. 터키의 전통 팔찌였는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때 꼭 차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비행기에서 지훈님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길을 떠날 때는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꿈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터키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되었다는 기분이었어요. 터키에서 돌아온 후 결혼 준비는 정말 바쁘게 진행되었어요. 지훈님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셨는데 마치 친딸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는 일부터 예식장 예약, 혼수 준비까지 하나하나 함께 해주셨어요. 특히 혼수 준비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에 따라 이불부터 그릇, 가전제품까지 모든 걸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터키 출신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드레스를 고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몸에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한국에 와서 체형이 많이 달라진 탓이었습니다. 특히 가슴 부분이 맞지 않아서 몇 번이나 수선을 해야 했어요. 드레스샵 사장님께서 제 체형을 보시고는 정말 부러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몸매를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한국 음식의 힘이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게 발달한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터키에서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신 두 분은 모든 게 신기해하셨습니다. 특히 지훈님 부모님과 만나실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통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터키에서 오신 엄마, 아빠와 지훈님의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에 앙상하고 움츠러든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드레스가 제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특히 가슴 라인이 정말 예뻐 보였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두 나라 엄마들이 저를 끌어안으시며 축복해주신 순간이었습니다. 터키 엄마께서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고 한국 엄마께서는 이제 진짜 딸이 생겼다며 기뻐하셨어요. 신혼집은 지훈님이 미리 준비해주신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구들과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정말 컸어요. 신혼생활은 평범했지만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학교와 회사에 가고 저녁에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특히 요리하는 재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지훈님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요리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가끔은 실패작이 나와도 맛있다며 다 드셔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있었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증상이 이어지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지훈님께서 걱정하시며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기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님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6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지훈님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쪽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모두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지훈님 어머니께서는 손자를 보게 될 거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했어요. 특히 냄새에 민감해져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먹기 어려웠습니다. 지훈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주시거나 사오셨어요. 임신하면서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가슴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국에 와서 많이 커졌는데 임신하니까 더욱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속옷을 몇 번이나 새로 사야 했어요.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임신 전에 입던 상의들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특히 가슴 부분이 너무 조여서 불편했어요. 임신복을 사러 갈 때마다 판매원분들이 제 사이즈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지훈님 어머니께서는 임신하면 당연히 이런 변화가 있는 거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오히려 건강한 증거라고 하시면서 영양관리를 더욱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체중도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상 범위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마른 상태에서 임신했으니까 적절히 체중이 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태교를 위해 음악도 들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훈님과 함께 아기 이름도 미리 생각해봤어요. 한국 이름과 터키 이름 둘 다 고려해서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몸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가슴은 정말 놀랄 정도로 커져서 걸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분명 작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산 준비를 하면서 산부인과에서 다른 임산부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제 체형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임신하고 있다며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드디어 출산 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지훈님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훈님과 닮은 예쁜 아기였어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출산 후 몸의 회복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임신 전에 작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가슴이 전혀 작아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수유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보통은 수유가 끝나면 가슴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개인차가 있다며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수유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어요. 아기가 모유를 잘 먹어서 다행이었지만 옷을 입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유복도 대부분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맞춤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아기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터키에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살라였는데 저와 아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변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했어요. 특히 제 가슴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건 진짜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니냐고 농담조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한국 남자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살라가 정말 신기해하면서 자기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그럼 한국 와서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살라가 그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몸매가 좋아진다는 식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나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 같은 걸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도 몇 번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과 터키 사이의 문화 교류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터키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기와 가족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육아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아기가 처음 웃을 때, 처음 뒤집을 때, 처음 기어다닐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지훈님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양쪽 할머니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지훈님 어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와서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터키 엄마께서도 한국에 몇 달 머물면서 도와주셨어요. 대학 생활도 병행했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기를 맡기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훈님과 어머니께서 번갈아가며 돌봐주셔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더욱 늘었어요. 아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면서 의료진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또 다른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터키에서 혼자 외롭게 살던 고아 소녀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를 둔 행복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고요. 외모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해요. 아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랑이라는 게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지훈님의 사랑, 양쪽 부모님들의 사랑, 그리고 이제 제 아기에 대한 사랑까지. 이 모든 사랑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돌을 넘기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저는 문득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아기가 음식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제가 배고파서 식탁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대학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이 충실했습니다. 아침에 아기를 돌보고 수업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 되었어요. 대학 과제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가끔 터키 억양이 섞이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제 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기를 재우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피어올랐어요. 제가 겪었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일기 형식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겪었던 일들, 몸의 변화,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적어나갔어요. 한국어와 터키어 두 언어로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나 유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달 후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글로만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고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 소개였어요. 터키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부터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과정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 음식과 제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는데 이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놀란 건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터키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아들이나 고아 출신 분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제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댓글들을 받기도 했어요. 한 달에 2개, 3개 정도의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육아 이야기, 한국 생활 적응기, 터키와 한국의 문화 차이, 다문화 가정의 일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가끔은 지훈님과 아기도 함께 출연해서 가족의 일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요리 영상도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 음식을 터키식으로 변형해서 만드는 레시피나 터키 음식을 한국 재료로 만드는 방법 같은 걸 소개했습니다.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융합하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간 것 같았어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협찬이나 방송 출연 제의도 있었지만 저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의미 있는 활동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에서 강연을 하거나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제 경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터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터키에 가서 엄마, 아빠를 뵙고 옛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 변화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터키에서도 제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터키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느 날은 터키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터키 여성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이나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방송 후 제 SNS 팔로워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기회들이 생겼어요.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유학생 관련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진정성이었습니다. 절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생활 초기에 겪었던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충격, 때로는 차별을 받았던 경험들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콘텐츠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 아이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언어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나눴습니다. 아기가 터키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과정도 흥미로운 소재였어요. 아직 어리지만 두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들과는 각각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때로는 무거운 주제도 다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경험, 가족을 그리워했던 마음,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요.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는 높지 않았지만 댓글의 질이 달랐어요. 진심 어린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구독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댓글에는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했고 가끔은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부터 실용적인 조언까지 다양한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한국 유학을 꿈꾸는 터키 젊은이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비자 신청 방법, 대학 입학 과정, 생활비, 한국어 공부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터키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질문도 있었어요. 터키 음식 레시피, 터키어 기초 회화, 터키 여행 정보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문화 교류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1년 정도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채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독자 수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도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댓글들을 받을 때마다 계속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을 받았어요. 미국에 입양된 한국계 여성분이셨는데 제 영상을 보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책 출간 제의도 받았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훈님과 가족들의 격려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책을 쓰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해서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쓴 초고를 읽어보시고 조언해 주시거나 아기를 돌봐주셔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 엄마께서도 제 글을 읽어보시고 감동받으셨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책이 출간되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책을 서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인회도 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놀랐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어요. 터키에서도 책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터키 엄마, 아빠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신다며 웃으셨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도 제 책을 읽어보겠다며 연락해왔어요.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고 다문화 관련 정책 자문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새로운 도전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기와 보내는 시간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훈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2돌을 맞을 무렵 저는 특별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엄마, 아빠, 한국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의 제 작은 가족까지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 영상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정체성 교육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강의 같은 것들이요. 때로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터키의 작은 호스텔에서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제가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에게는 충분히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더 나은 날들이 올 거라고요.